자, 일반 여러분들이 이제 상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고려사항은 상가는 상권의 부분 집합일 뿐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 여러분의 강의장에 있는 이 사무실이 16.5평인데요, 전용. 이 상가는 그 마곡역 상권의 일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16.5평이라는 이 물리적인 공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16.5평이라는 공간은 저 신방화역에도 찾을 수가 있고 방화동에서도 찾을 수 있고 뭐 여러 군데 이런 상가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상가가 어느 상권에 있느냐에 따라 갖고 그 상가의 가격은 하늘과 땅 차이죠. 임대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상가를 산다는 게 아니라 실은 그 상가가 포지션하고 있는 상권을 내가 사는 거다. 그러니까 상가를 살 때는 뭐를 이해해야 된다? 내가 살려고 하는 상권을 이해하고 그 상가를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보통 이제 일반적인 요인, 그리고 지역적인 요인, 지역적인 요인,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요인, 이런 특성에 따라 상가 가격이 바뀌는데, 실은 그러한 상가의 요인, 가격을 바뀌는 변동 요인들은 단 두 가지로만 얘기하면은 수요와 공급이에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상가도 역시 수요와 공급이 있죠. 그 상가를 찾는 사람과 그다음에 상가가 얼마나 많이 공급되어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텐데, 사실 우리가 어느 상권에 가서 이 지역의 상가가 과잉인가 아니 모자른가 이런 걸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지 적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걸 갖다가 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신도시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신도시는 알 수 있죠? 신도시는 도시 계획으로 미리 도시 전체에 대한 그 개별 땅마다 용도를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도시는 우리가 상가의 공급 비율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렇지만 강북 같은 데 가보면요, 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종 주거면은 다 상가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강북 같은 데 제가 저번 달에 제사가 있어서 명목동에 갔는데, 거기는 차만 다닐 수 있으면 다 상가예요. 강북은. 근데 이런 분당에 가보면 어떻죠? 상가가 있는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은 다 아파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가의 수요 공급 측면에서는 강북보다는 신도시가 훨씬 유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상가 공급 자체가 신도시가 더 작은 거예요. 근데 신도시별로도 공급이 또 틀립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게 신도시별 상업용지 비율인데, 신도시에 상가가 얼마나 공급됐다는 이런 통계는 없어요. 근데 상업용지가 얼마나 공급이 됐느냐 이런 거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신도시와 어떤 신도시를 비교할 때 여기가 상가가 좀 더 과잉 공급됐다, 아니면 좀 적게 공급됐다, 이걸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가 있죠. 대개 1기 신도시보다는 2기 신도시가 상가 공급 비중이 좀 적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온 신도시 더 적고. 왜 그러냐면은 1기 신도시 때 상가 비율을 너무 높게 했어요. 그때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LH가 두 개로 나눠져 있었었죠. 그전에는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신도시 토지 공급을 토지개발공사가 많이 했는데, 상업용지 비율을 많이 할수록 자기네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죠? 상업용지를 비싸게 파니까. 그러니까 1기 신도시 때는 상업용지를 좀 더 시장 적정 규모에 비해서는 많이 공급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일산 같은 데를 보통 이제 유통의 무덤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상업용지 공급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점들이 많아지는 거고, 적정수 대비
상가 공급이 많으니까 역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좀 낮게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실은 여기에 안 나타났지만 가장 상업용지 비율이 높았던 때가 안산신도시입니다. 안산신도시는 수자원공사에서 그 공급을 했었는데 상업용지 비율이 무려 12%였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안산에 상가를 샀다는 사람을 만나면은 일단 손잡고 그 굉장히 그 사람 위로를 좀 해주셔야 돼요. 상가 안산에 가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순댓국집이 보통 100평입니다. 100평. 왜 그러냐면 상가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네 그 상점수를 줄이려는 자생적인 노력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마을 같은 데 보면은 순댓국 100평? 못해요. 이거 채산성이 안 맞습니다. 임대료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그 안산에 가보면 보통 굉장히 점포들이 큽니다. 그만큼 상가 공급이 많았다는 거예요. 제 대학 동창도 거기에 투자했다가 지금 자기가 투자했던 비용의 지금 3분의 1밖에 안 해요, 가격이. 근데 안산에 투자했던 사람이 굉장히 그 고생을 많이 했죠. 사실 그 전에 신도시별 상업용지 비율에 대한 이해만 있었어도 안산은 투자 안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너무 상가 비중이 많으니까. 그렇지만은 이러한 상업용지 비중은 실은 이제 신도시에는 우리가 측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이걸 가지고 또 측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강북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만 있으면 다 상가예요. 자동차가 지나다닐 길이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상가들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조금 꼼꼼히 알아보겠지만 상가를 여러분들 그 투자를 하실 때 어쨌든 은행 수익률보다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익성 이런 거 한번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황금성이라고 그래요. 상가 투자의 기본 투자 고유 요인 중에 황금성. 황금성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상가를 내가 팔려고 내놨을 때 얼마나 빨리 팔리는가 그런 걸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부동산의 특성 중에 황금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런 좀 단점이 있는데 그 종류마다 좀 틀려요. 네. 예전에 우리 대학 선배가 저한테 땅을 좀 팔아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땅이냐고 했더니 강원도 땅이래요. 그래서 강원도 말만 딱 들으니까 벌써 황금성이 뚝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내키지도 않은데 그래도 물어봤어요. 얼마냐고. 그랬더니 평당 1,500이에요. 그래서 평당 1,500만 원이냐고 그랬더니 아니 1,500원이 되는 거야. 15,000원만 있어도 10평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언제 샀냐고 그랬더니 한 15년 전에 샀대. 그때 1,500원에 샀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얼마니? 아직도 1,500원이래. 그러니까 되게 그 기획부동산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걔네들한테 이제 사기당한 사람들 보면은 강원도 똥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우리 큰 누나도 그렇게 샀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쪽에 보면은 이제 땅 한 필지를 갖다가 지분으로 잘게 잘라가지고 그렇게 파는 거예요. 한 번은 살 수 있지만 다시는 못 파는 땅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황금성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상가를 딸 때 이거 내놓으면 어느 정도 팔리겠는가. 여러분 정기예금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은행에서 자기가 원래 공제했던 이자를 주는 거죠? 최소한 1년은 기다려야 되죠. 중간에 찾으면 그 이자 안 줍니다. 이자도 1.2%밖에 안 주지만 그것도 안 줘요. 중간에 찾으면. 그러니까 정기예금의 황금성은 내가 오늘 들어가면 1년 있다 찾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내가 딱 내놨을 때 1년 안에 팔리면은 정기예금보다는 황금성이 좋은 거예요. 3년 국채 투자하셨다 그러면 3년을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부동산의 특성 중에 좀 떨어지는 특성이 황금성인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동산의 종류마다 틀린데 역세권 오피스텔은 석 달이면 팔려요. 내놓으면 석 달 정도면 팔려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다 황금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선호도에 따라 좀 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강원도의 지분 땅 같은 것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노무현 정부 때 지방에 막 전국적으로 투기가 일어났어요. 그때 땅 다신 분들이 대부분 환급을 못하고 있어요. 영도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셨는데, 살 때는 살지만 지금까지도 환급이 안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2번이나 더 바뀌었는데도 환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세 가지 특성 중에서도 이 세 번째 특성, 공실 가능성을 저는 가장 먼저 봅니다. 저는 상가를 투자할 때 뭐 수익성이 뭐 18%니 5%니 뭐 이런 거 다 저는 후자의 문제고, 저는 제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은 이 공실 가능성을 가장 먼저 봐요. 여러분 상가 왜 삽니까? 월세 받으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월세 받으려고. 근데 공실에 나서 임차인이 안 들어와. 그게 상가입니까? 애물단지입니다. 애물단지. 1년마다 재산세 나오죠. 그거를 위해서 건강보험 올라가죠. 국민연금 올라가죠. 그리고 관리비는 안 나옵니까? 관리비는 꼬박꼬박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뭐 수익성이 아무리 높다 이런 건 일단 후차적인 문제고, 저는 사실 공실 가능성을 가장 먼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수익성, 황금성, 공실 가능성, 요 두루두루 보면서 상가를, 요 세 가지 견지에서 한번 상가를 파악해보고 막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하게 되는데, 상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상권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권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이 조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투자하시기 전에. 우리나라에 100대 상권 조사를 해놓은 데가 있어요. SK텔레콤하고 매일경제에서 여러분 왜 그 물건을 구입하면은 띵동 문자 오잖아요. 그걸 빅데이터로 우리나라 100대 상권을 조사를 했는데, 요게 이제 100대 상권이거든요. 요 강서구의 상권이 여기 안에 들어갔겠습니까? 강서구에 있는 상권 중에 하나가? 마곡 안 들어갔고요. 아직까지는 순위에 끼지도 못하는. 여기 화곡역 상권이 들어갔어요. 화곡역 상권이 95등. 우리 근처에 있는 화곡역 상권인데, 이게 이제 95등에 들어갔어요. 지금 화곡역 상권이 10평에 말이죠, 임대료가 1억에 한 600 합니다. 이거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화곡역 중에서 제일 좋은 그 사거리, 뭐 이런 데가 이제 1억에 한 600 하고, 권리금이 한 2억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100대 상권은요, 어마무시한 상권들입니다, 실은. 여기에 있는 상가를 갖고 계신다면은, 일단 여러분 중산층 이상의 그레이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국 100대 상권이니까요, 굉장히 좋은 상권들이죠. 여기서 보니까 100대 상권 중에 서울이 제일 많겠죠. 얼마나 있을까요? 100대 중에. 서울이 52개나 있습니다. 52개. 그 다음으로 많이 있는 게 어딜까요? 부산이 아니고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18개가 있고.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도 합치면은 전국 100대 상권 중에 70개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인천 3개. 그러니까 70개 정도가 다 이렇게 몰려있다. 인구는 지금 경기도가 1200만이에요. 그리고 서울은 지금 1000만이 안 돼요. 빠져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보다 서울이 더 100대 상권이 많다는 얘기는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소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경기도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출근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대 상권을 조사해 보면서 그 상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은 굉장히 좋고, 여기에 있는 상권은 어떤 상권이다? 지역 상권이 아니죠. 여기는 광역 상권이죠. 여기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가는 상권의 부분 집합이다, 이런 거나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권은 뭐 책을 보면은 뭐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잖아요. 뭐 이제 아파트 상권, 아파트 상가, 근생 상가, 테마 상가, 그죠? 뭐 쇼핑 상가, 중심지 상가,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상권은 단 2개로만 이해합니다. 지역 상권과 광역 상권.
저는 이제 이렇게 두 개로만 이해를 하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다 광역상권이죠.